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캡사이신. 여기 캡사이신은 사실 보면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죠. 동양 크기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80% 정도 동물 실험에서 줄어들더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고추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고추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캡사이신, 여러분들이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여기 캡사이신은 사실 보면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고, 세포 주기를 차단을 시켜가지고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암세포에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해서 암을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고추거든요. 고추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이제 캔서지에 이게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고추 속에 있는 캡사이신이 세포 주기를 억제를 시키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논문인데 이건 이제 전립선 암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건데 전립선 암 세포에다가 이게 캡사이신 처리를 해가지고 본 결과 세포 주기를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종양 크기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한 80% 정도 동물 실험에서 줄어들더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캡사이신은 아주 강력한 그런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되겠는데 여기서 특히서 세포 자살 효과를 유도하는 게 고추의 가장 강력한 효과예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카스파제라는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고추에 있어서 고추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가지고 있는 항암,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고추를 가지고 만든 요리들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음식, K푸드가 그 음식이라는 것을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 고추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고추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고추를 먹는데 우리 고추를 먹으면은 맵고 하기 때문에 그리 쉽게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방법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을 하는가를 이제 보면은 일단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을 먼저 권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쌈 먹을 때 고추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매운 것도 있고 맵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매운 걸 먹을 때는 되게 좀 힘들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익혀 먹는 거.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 특히 항암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생으로 먹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항암을 하고 있을 때 특히 호중고가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생으로 먹었을 때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익혀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익혀서 먹었을 때 흡수율도 좋아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캡사이신이 약간은 보면 지용성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방하고 같이 먹는 게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고추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 고추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고추 먹을 때 우리 고추는 여러분들이 고추를 먹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많이 먹고 나면 속 많이 쓰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경우에 맵지 않은 고추는 좀 덜하지만 매운 고추 먹으면 입안에서부터 얼얼해가지고 막 속이 화끈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할 때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 점막 손상 오거든요. 먹을 때는 특히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런 항암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식욕부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심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복통을 있어가지고 이런 장염이 유발이 돼 있다든지 이럴 때는 고추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도 마찬가지로 이게 응고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항암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 혈소판이 떨어지는데 혈소판이 떨어질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면역이 아주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 고추를 생으로 먹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잘못하면 염증, 이게 이제 염증이 무조건 감염만이 아니고 자극성으로 인해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추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도 있나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십자가 식물들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든지 브로콜리, 그다음에 녹차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지용성 성분들하고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그리고 캡사이신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항염 작용. 근데 이제 강황을 같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그 효과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연구 자료 논문에 보면 고추하고 강황을 같이 했을 경우에 이게 대장암에 세포 자살시키는 세포 사멸 효과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자면 고추하고 강황을 먹을 때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리할 때 고추하고 강황을 같이 섞어서 먹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원장님, 흑마늘을 만들어 먹는데 어떨까요? 흑마늘은 그 알리신 성분이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이게 톡 쏘는 맛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흑마늘을 먹게 되면 그런 톡 쏘는 맛이 없어서 먹기도 거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마늘을 직접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뭐 제품을 이용을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괜찮고, 대신 이제 제품을 먹을 때는 이제 조금 어떤 공신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갖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고구마 적정량이 하루 어떻게 되나요? 고구마는 뭐 아주 좋죠. 저희가 이렇게 그 램 검사라는 것을 해서 고구마가 이렇게 면역이 높이는 것을 체크를 해보면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고구마예요. 그 면역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하면 막 무한정으로 많이 먹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에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고구마는 사이즈가 여러 가지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요만한 이렇게 뭐 물고구마 같으면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한 것은 한 2개, 그 다음에 고구마가 큰 거는 가능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먹는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익혀서 먹으면 당도가 너무 높아져요. 여러분들 군고구마 먹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엄청 달잖아요. 그거는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렇게 뜨거울 때 먹으면 당도가 좀 높습니다. 식히면 당도가 좀 떨어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근데 생으로 먹어서 너무 소화가 안 돼, 난 익혀서 먹어야 돼, 그러면 익혔다가 식혀갖고 먹으면 당지수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이제 마늘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암 음식, 10대 항암 음식 제 1번이죠. 마늘이 가장 그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늘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 이건 이제 2가지를 이제 가장 먼저 꼽는 거잖아요. 이 안에 보면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리신이 아주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알리신은 한마디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줘요. 세포 주기를 갖다가 중단을 시켜주거든요. 세포라는 게 과정이 있어요. 하나가 2개 되게서 무조건 그냥 둘로 팍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세포 주기라고 하거든요. 요걸 정지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리신이 우리 몸에는 세포를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떤 정상적인 작용을 못하는 세포들, 암세포도 포함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죽여버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뭐 P53도 관여를 하고 많이 하지만 알리신이 그 작용을 같이 해서 세포 자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오토파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장난 놈들을 자기 스스로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그걸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알리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늘을 항암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알리신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뭐 이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황 성분들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포라판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마늘은 면역 증강. 우리가 면역 증강할 때 제일 1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이 보면은 마늘하고 버섯 종류거든요. 그래서 마늘이 꼭 들어갑니다. 되게 이제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게 있죠.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이 마늘의 항암 효과를 여기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2000년 10월 달에 발표된 건데 아메리칸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잡지에 실린 거예요. 예, 우리가 마늘을 먹었을 때 우리가 대장 직장암 그리고 위암에 분석을 해보니까 암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한 거거든요. 여기에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마늘 섭취를 했을 경우에 대장암 경우에는 한 69% 정도의 위험도를 떨쳐주더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 경우에는 한 53% 정도의 효과를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위에도 어떤 뭐 두경부암이나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도 마늘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에 대한 이 메타 분석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18년 6월 달에 아카이브에서 이제 발표된 건데요. 그 마늘에서 어떤 추출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한번 조사한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늘 안에 어떤 이제 성분들이 항암 효과가 있는가 보면은 알리신이라든지 아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늘에서 이제 추출되는 물질과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유기황화물, 우리가 이제 보통 유황이라 하죠. 유황들이 또 여러 개 해독이라든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성분들이 되게 작용을 하는 게 세포 주기를 정지시켜 버리거나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라든지, 암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신생혈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암은 지가 필요한 혈관들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생혈관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더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 극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효과가 다른 음식 중에 하나죠. 그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리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알리신이 우리가 마늘을 먹는다 해서 그냥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것과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통마늘 속에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될 때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요. 이거는 불활성, 그러니까 기능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기하고 노출될 때, 그 공기하고 노출되려면 어때요? 으깨거나 쪼개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찬을 만들 때 으깨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으깨서 양념으로. 또 하나 우리가 고기를 굽거나 할 때 통마늘을 잘라가지고 편마늘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 어때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거죠. 이게 노출이 될 때 바로 알린하고 알린나제의 효소가 합쳐져 가지고 알리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 중에서 통마늘로 먹는 것보다는 가능한 으깨거나 편마늘을 내서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익혀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익혀버리면 알리신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익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편마늘을 내서 익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을 그냥 먹기가 어렵고 하는 경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늘이 들어가서 풍미를 낼 수 있는 요리에다가 여러 군데 마늘을 넣어가지고 여러 요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우리가 생마늘을 먹으려면 이 톡 쏘는 맛 때문에 먹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있어요. 으깨거나 편마늘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럼 바뀔 만한 시간을 좀 줘야 돼요. 하자마자 썰자마자 바로 먹어버리면 만들어질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편마늘이나 으깨 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때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우리 마늘 먹을 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치도 떨어지죠. 그래서 빈혈도 오지만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소판이 우리 보통 이제 10만 이하면은 이제 혈소판이 떨어진 걸로 돼 있고 5만 이하이 되면은 잘못하면 자연 출혈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 중에 볼 때 이제 마늘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늘은 항응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고가 잘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항암할 때는 가능한 한 마늘을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아니면은 혈소판이 떨어진 걸 확인해서 혈소판이 안 떨어지면 좀 그래도 덜하죠. 하지만 혈소판이 떨어졌을 때는 마늘은 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늘이 항산화제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항산화 물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항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아니면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고 있다 하게 되면 항암할 때 마늘을 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늘이 여러 가지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할 경우라든지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장애 증상을 더 촉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럴 때는 마늘을 피하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게 좋겠는가? 이렇다면 되게 이제 익혀서 먹는 것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늘은 항응고 작용 때문에 안 먹는 게 낫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난 마늘을 먹고 싶어. 이럴 때는 소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익혀서 먹으면 또 마늘이 익혔을 때 갖는 영양 성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네, 이제 마늘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이제 음식. 제 1번이 양파로 되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마늘이나 양파를 상당히 잘 먹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기에 연구한 게 보면은 이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을 때 유방암 발생률이 한 67% 정도 낮게 나오더라. 이런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마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보면 토마토. 그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그 다음에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마늘 속에도 보면 설포라판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속에도 설포라판이 많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섞이면서 훨씬 더 설포란 용량이 올라가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황하고도 상당히 궁합이 많이 해서 강황 속에는 컬큐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도 그렇고, 녹차하고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녹차 속에는 우리가 EGCG, 카테킨 종류죠.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고 또 뭐 신생혈관을 억제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늘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암 환자들이 놓치는 염증 독소 유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게 암을 일으킬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름에 모기약 많이 쓰잖아요. 또 이렇게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로마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을 내게 하는 거, 디퓨저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VO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VOC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쓰는 경우에는 항상 환기를 잘 해야 돼요. 환기를. 근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로마 같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많은데 안에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런 거 뿌려놓으면 닫아놔요. 오히려 이 냄새가 나갈까 봐서.
근데 꼭 환기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요. 좌식. 오래 앉아 있는 거. 요즘에는 직장인도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일하다 보면 점심 때 잠깐 일어나서 쉬었다가 오후 되면 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MD 앤더슨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앉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자마라는 이게 잡지에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주 저자인 수잔 길크리스트 박사가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암을 진단받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내가 앞으로 암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내가 사망을 촉진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중간에 자주 좀 일어나서 환기도 하고 또 좀 걷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김치가 WHO의 2등급으로 발암물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김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된 김치, 묵은 김치 속에 보면 질산염이 많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 김치 보면은 하얗게 곰팡이 슬잖아요. 그럼 이게 아플라톡신 곰팡이 독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일단은 암을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김치는 너무 오래된 거, 너무 오래된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이것 하나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특히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급 A로 등록이 돼 있어요. 발암물질. 그래서 이런 게 뜨거운 물은 안에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식도암이 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발달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인후암이라든지 구강암이, 식도암이 이런 게 많아요. 거기 논문 자료를 보면 이게 2011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환자 213명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 213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니까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들이 식도암 위험이 매우 증가를 하더라는 이런 논문 자료를 낸 게 있고요. 그 국제암연구소 WHO에 2016년도에 65도씨 이상의 물은 발암성이 있다. 그래서 등급을 그룹 2A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료 보면 아주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한 전 세계에 한 1000건 이상의 어떤 역학조사를 한 거, 그 다음에 동물 실험한 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발표한 자료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뜨거운 물이 이렇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마 뜨거운 물 좋아하는 분들은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약간 식혀서 마시는 게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애자 씨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정말 쉽게 정확하게 설명하시네요. 알칼리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가요? 저는 우리 알칼리 물은 그렇게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알칼리로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하는데 그럼 알칼리로 산성화를 뭘로 해서 알칼리로 바꿀 것인가? 되게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혈액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암 주변까지 가서 암 주변에 있는 산성화까지 막아줄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 알칼리 물질이 암 있는 데까지 다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되게 혈액순환에서만 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알칼리를 먹었을 때 혈액의 알칼리성만 바꾸느냐. 근데 알칼리성 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 결석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칼리 음료를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산성화를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미네랄을 많이 권합니다. 특히 이제 칼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걸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살다 보면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선생님, 간암 환자 수제 요거트는 어떻습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간암 환자라고 해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뭘 잘못 먹었을 때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더 문제가 된다.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간에 암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덩어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한 구석에 있는 경우는 간 기능은 괜찮습니다. 보통 간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9 이상 손상을 받았을 때 간이 기능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90%의 여유분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 암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데 정상적인 암세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간암이다 그러면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에 암이 있으면 간이 무조건 다 나빠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트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요거트, 우유 제품을 먹을 때는 내가 우유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제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셨다면은 간 기능이 떨어질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간 기능은 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한 게 이상해 내가 우유에도 소화가 잘 됐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좋은 경우에는 이게 요거트는 발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드시는 것은 나쁘진 않고요. 근데 뭐 우유 제품을 저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음은요, 라인유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저는 유방암 2기이고 수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별적으로 면역을 올리는 음식을 검사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 우리가 이제 램 검사라는 그 음식이 얼마만큼 면역을 올리는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NK 세포를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는가 그걸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검사거든요. 혈액을 검사기관에 보내면 이 혈액 속에 있는 NK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식을 같이 섞어서 배양을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NK 세포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은 뭐 제한된 음식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음식들, 크게 음식에 제한 없이 모든 음식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검사 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 가지수가 한 20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외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없는 것은 환자가 샘플을 보내주게 되면 이 샘플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지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NK 세포가 이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의 영향을 받은 내 NK 세포가 암세포를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이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검사를 소개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댓글에 해주신 음식에 대한 검사,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건지. 되게 우리 환자분들이 막 책도 찾고 뭐 방송도 보고, 요즘에 방송 보면은요, 암, 그 다음에 음식, 면역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모든 것을 일단 과학적인 근거하에 사는 게 좋단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런 거라도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았을 경우에는 돈 잃고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먹는다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치료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과학적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